저 싸가지 없는 년 당장 치워! 제 뺨을 때린 친구를 보며 시어머니가 뱉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날 밤 5천억 자산가인 우리 시어머니의 그 무서운 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세요? 하룻밤 정말 딱 하룻밤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그 친구가 직장도 돈도 명예도 다 잃고 알거지가 되어 제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통쾌하고도 눈물 나는 복수극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실 저는 복순이 응징이니 그런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평생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난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사람을 주눅 들게 만들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친척 집 전전하면서 눈칫밥 먹고 자라다 보니 제 몸엔 그냥 참는 것이 배어버렸던 것 같아요.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남들이 무시하면 그냥 못 들은 척 넘기고 그렇게 살아야만 겨우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저는 도망치려고만 했어요. 저 같은 고아에 가진 거라곤 빚이랑 악발이 근성밖에 없는 여자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시댁이 그냥 부자도 아니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 가문에 재산이 5천억이라나 뭐라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로또 맞은 기분? 천만에요. 덜컥 것부터 나더라고요. 나 같은 게 저런 집에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돈봉투 받으며 쫓겨나거나 시집살이로 말라 죽겠구나 싶어서 몇 번을 밀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죠. 남편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청심환을 2알이나 먹고도 손을 달달 떨었어요. 으리으리한 저택 대문이 열리고 정원사들이 나무를 다듬고 있는 그 풍경이 마치 저를 압도하는 성벽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거실 한가운데 우리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처음 뵈었던 어머니의 인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른마녀. 딱 그 자체였어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 꼿꼿한 허리,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매서운 눈빛. 아, 이제 끝났구나 싶었죠. 드라마에서 보던 대사가 날아오겠구나. 어디 근본도 없는 게 우리 아들을 넘봐? 뭐 이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저를 훑어보시던 어머니가 내뱉은 첫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어요. 손이 참 거칠구나. 그 말에 저는 황급히 손을 뒤로 감췄어요. 식당 알바에 공장 일에 닥치는 대로 일하느라 트고 갈라진 제 손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재벌가 며느리 될 사람, 손이 북어포처럼 까칠했으니 얼마나 흉해 보이셨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당신의 그 고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말없이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 차가워 보이던 분의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뻔했지 뭐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배경은 안 본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지. 너는 합격이다. 그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구원해준 동아줄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솔직히 말해서 꿈만 같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집안에 숟가락 하나 놓는 위치부터 사람 대하는 태도, 말씨 하나하나까지 엄격하게 가르치셨어요. 남들은 그것 봐, 시집살이 고되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다르게 느꼈어요. 어머니의 잔소리에는 묘하게 멸시나 무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건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 모이는 친척들, 혹은 남편의 사촌 형수들, 그 사람들은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대놓고 말은 못해도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대 없는 애가 들어와서 물을 흐린다는 식의 경멸이 뚝뚝 묻어났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결혼하고 첫 시댁 모임이었는데 사촌 형수 하나가 일부러 저한테 불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듣고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니까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며 키득거리는 그 분위기 아시죠?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낫지. 사람 바보 만드는 그 은근한 무시가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저만치 상석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신 건 순식간에 거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어머니는 그 차가운 눈으로 사촌 형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못 배운 티를 내는구나. 진짜 교양은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배려하는 것이다. 어디서 천박하게 지식을 자랑해? 내 며느리 앞에서 그따위로 행동할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 서슬 퍼런 호통에 그 콧대 높던 형수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분은 진짜 어른이구나. 내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단순히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제 인생의 스승이자 부모님으로 모시게 됐어요. 어머니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죽지 마라.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 때는 오직 내가 잘못했을 때뿐이다. 가난했던 게 죄도 아니고 부모 없는 게 흉도 아니다. 너는 내 며느리고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라. 내 뒤엔 내가 있다. 그 든든한 말씀 덕분에 저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쭈그리고 살던 어깨도 펴지고 사람 눈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됐죠.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제 인생의 불행은 결혼 전으로 끝난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불행은 꼭 가장 방심했을 때 노크도 없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딱 2주 전이었어요. 휴대폰으로 날아온 문자 한 통 XX여고 동창의 안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동창회는 반가운 얼굴들 보고 옛날 추억 떠올리는 즐거운 자리겠지만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제 기억 속의 학창 시절은 지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옥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그 애가 있었죠. 강미의 이름 석자만 떠올려도 15년이 지난 지금도 손끝이 차가워지는 그 이름 부잣집 딸이었던 미희는 가난하고 힘없던 저를 유난히 괴롭혔어요. 제 교복 치마를 면도칼로 찢어놓고는 어머, 넝마주의 딸이라 옷도 걸레네? 라며 웃던 그 얼굴 급식판을 엎어버리고 체육복을 훔쳐가고 심지어는 제가 도둑질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 선생님께 뺨을 맞게 만들었던 그 아이 졸업식 날 저는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나오며 다짐했었어요. 다시는 죽어도 다시는 저 아이들을 마주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삭제 버튼을 누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차를 드시던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신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게 질렸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기어가는 목소리로 동창에 연락이 왔는데 가고 싶지 않다고, 옛날에 별로 좋은 기억이 없다고 대충 얼버무렸죠. 그런데 어머니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다녀오거라,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가서 보여주고. 와, 내가 얼마나 근사하게 잘 살고 있는지. 과거의 너와 지금의 너는 다르다는 걸 내 스스로 확인하고 와야지.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당당하게 가서 밥 한 끼 먹고 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에 당신의 카드를 쥐어주셨어요. 한도 없는 그 블랙 카드를요. 옷도 제일 좋은 걸로 한 벌 사입고 기죽지 말고 다녀와. 돈 쓸 일 있으면 이걸로 긁고. 내 며느리가 어디 가서 기죽는 꼴은 내가 못 본다. 어머니의 그 단호한 응원에 저는 묘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제 나도 옛날에 그 힘없는 아이가 아니잖아. 든든한 남편도 있고 천군만마 같은 시어머니도 계신데 뭐가 무서워? 그 계집애가 아직도 옛날처럼 굴겠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다들 어른이 됐는데. 설마 그렇게 생각한 게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 나쁜 인간은 세월이 갈수록 더 교묘하고 악랄해진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죠. 동창회 당일 저는 어머니가 골라주신 얌전하지만 태가 나는 정장을 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호텔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죠. 다행히 처음 보는 친구들은 저를 반가워했어요. 어머, 너 정말 예뻐졌다. 시집 잘 갔다며? 하며 덕담을 건네는 분위기에 저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아, 오길 잘했다. 내가 너무 겁을 먹었구나 싶어서 안도하려던 찰나였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학교 공식 거지, 아니야? 등 뒤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 15년 전과 토씨 하나 변하지 않은 그 찢어지는 듯한 하이톤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연회장의 소음이 싹 사라지고 멍해지는 기분 아세요?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거기엔 온몸을 명품 로고로 휘감은 강미희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턱을 치켜든 채 저를 벌레 보듯 훑어내리는 그 눈빛. 1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저는 순식간에 교복을 입고 떨던 그 시절의 17살 소녀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미희는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야, 너 많이 컸다? 이런 호텔도 다 와보고 여기 서빙 알바라도 하러 왔니? 아니면 남편 잘 만나서 팔자 고쳤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봐? 주변 친구들이 웅성거리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미인의 집안이 워낙 대단하다는 걸 다들 아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방관자들은 여전했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꾸했어요. 오랜만이다. 미희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제 딴에는 최대한 용기를 낸 거였어요. 하지만 미희는 그 말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군요. 함부로? 야, 너야말로 주제 파악 좀 해라 거지. 근성이 어디 가겠니?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면 뭐하니? 속은 시궁창인데.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자리는 오는 게 아니었구나. 어머니의 응원이고 뭐고 이 악연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도망치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날의 수모는 그저 예고편이었고 진짜 지옥은 며칠 뒤에 열릴 본격적인 동창회 술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겪을 그 끔찍한 수모가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사이다를 불러올 방아쇠가 될 줄은 말이죠. 그때 제 주머니 속에는 어머니가 주신 카드가 들어 있었지만 저는 그걸 꺼낼 생각조차 못하고 바보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제 뒤에 버티고 있는 그분이 5천억이라는 돈보다 더 무거운 진심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그날 호텔 로비에서 강미희 그 여자를 마주치고 돌아오던 길은 정말이지 지옥불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15년이나 지났는데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는데 사람은 아니 그 악마 같은 본성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변했을까요? 차라리 저를 못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뱀 같은 눈으로 저를 훑으며 거지 근성 운운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찐득하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제 허벅지를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모릅니다. 울지 말자, 울면 지는 거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데 고작 그따위 말 몇 마디에 무너지냐. 그렇게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지만 막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거실에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신문을 보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안경을 벗고 저를 보시는데 그 눈빛이 참 뭐랄까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뜨끔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올렸지만 어머니는 제 인사를 받는 대신 한참 동안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군요. 표정이 왜 그러냐 나가서 기분 좋은 소리 듣고 온 얼굴이 아닌데 그 담담한 한마디에 하마터면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밖에서 당한 수모를 쪼르르 일러바치는 못난 며느리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피곤해서 그렇다고 별일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거짓말을 눈치채신 게 분명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들어가 쉬어라 하고 짧게 말씀하시더군요. 그게 어머니의 배려라는 걸 알면서도 방문을 닫고 들어오니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명품 옷을 입고 화장을 곱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락없이 15년 전 그 초라한 여고생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거실에서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니 비서실장님이신 최 이사님이 저한테만 살짝 귀띔해 주셨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쫙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간 직후 최 이사님이 어머니께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제가 동창회에 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조용히 사람을 시켜서 그 동창회 명단과 주요 인물들을 파악하고 계셨던 거죠. 제 성격이 워낙 무르니까 혹시나 가서 험한 꼴 당할까봐 미리 단속을 하신 건데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강미의 최 이사님이 어머니께 보고한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회장님, 며느님 동창 중에 강미희라는 여자가 있는데 평판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악질적인 괴롭힘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주변에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 남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좁다 좁다 해도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알고 보니 강미희의 남편이 운영한다는
그 잘 나가는 회사가 사실은 우리 시댁그룹, 그러니까 어머니 회사의 2차 벤더, 쉽게 말해 하청업체 중 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청업체가 아니라 우리 그룹 물량이 끊기면 당장 다음 달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목줄이 꽉 잡힌 곳이었죠. 최 이사님의 보고를 받은 어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그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입가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서늘한 냉소를 띠셨다죠. 하청업체라. 내 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재미있네. 어머니는 그 서류를 탁자 위에 툭 던져놓으시고는 딱 한마디 덧붙이셨답니다. 지켜봐.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선을 넘는 순간 목줄을 쥐고 흔들어 줄 테니까. 저는 까맣게 몰랐죠. 제 등 뒤에 이렇게 든든하고 무시무시한 뒷배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걸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졸이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진짜 동창회 모임에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천장만 보고 고민했거든요. 사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건 맛보기였고 이번 주말에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하는 진짜 술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안 가겠다고 문자 하나만 보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다, 시댁 행사가 있다. 핑계대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도망치는 게 지긋지긋했습니다. 평생을 도망만 다녔는데 이제 와서 또 그 여자 얼굴 보기 싫어서 숨어버리면 저는 평생 강미희라는 이름 앞에서 벌벌 떠는 피해자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뒤엔 내가 있다. 기죽지 마라 그래. 가자 가서 보란 듯이 웃어주고 오자. 내가 아무리 지저대도 나는 이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그렇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당일 저는 최대한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게 입고 나갔어요.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진주 귀걸이를 하고 남편이 사준 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술 냄새가 확 풍겨오는데 순간 15년 전 교실의 그 소란스러움이 겹쳐지면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상석에 앉아있던 강미희와 눈이 딱 마주쳤죠. 그녀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불구죽죽한 상태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야, 여기야 여기. 우리 학교 전설 신데렐라 납시오. 그 천박한 환영 인사에 좌중이 빵 터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제 주변에 앉은 친구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며 재오시며 가방을 힐끔거렸습니다. 개 중에는 순수하게 반가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호기심 반, 질투 반이었죠. 너 정말 잘 산다며? 시댁이 어디 그룹이라던데 진짜야? 가방 이거 신상 아니니? 와, 진짜 팔자 좋다 쏟아지는 질문들에 제가 겸손하게 대답하려고 하면 꼭 강미희가 끼어들어 초를 쳤습니다. 야야, 알게 뭐야? 그래봤자 시댁 돈이지. 지 돈이냐? 그리고 너네 그거 모르냐? 원래 있는 집들이 더하다잖아. 쟤 분명히 집에서 식모처럼 살걸? 안 그러냐? 미희는 젓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낄낄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시어머니 발 씻겨드리고 그러지? 옛날에 내가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 우리 집 화장실 청소 아줌마보다 내가 더 깨끗하게 치웠던 거 기억나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선이 있는 법인데 미희는 그 선을 줄넘기하듯 넘나들고 있었으니까요. 제 옆에 앉은 친구가 민망했는지 미희를 말렸습니다. 야, 미희야 말이 좀 심하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게 놀자 하지만 그게 오히려 미희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술잔을 쾅 내려놓더니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가 심해? 없는 사실 말했어? 야, 너네 다 잊었냐? 제 학교 다닐 때 내 체육복 훔쳐갔다가 걸려서 개망신 당했던 거. 도둑년 버릇 어디 안 간다고 혹시 모르지. 시댁 물건 슬쩍슬쩍 하다가 쫓겨날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육복 사건. 제가 훔친 게 아니라 미희가 제 가방에 몰래 넣어두고 누명을 씌웠던 그 끔찍한 사건. 그때 선생님한테 뺨을 맞고 교무실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데 목구멍이 꽉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으니 미희는 신이 나서 더 떠들어댔습니다. 제 침묵을 패배로 받아들인 거죠.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신의 남편 자랑, 돈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번에 대기업이랑 큰 계약을 따냈다는 둥, 강남에 빌딩을 보러 다닌다는 둥 참 아이러니하죠? 그녀가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그 대기업 계약건이 바로 제 시어머니의 결제 도장 하나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고 그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떠벌리는 그 부와 명예라는 것이 사실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모래성이라는 것을요.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미희의 폭주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예 자리를 제 옆으로 옮겨 앉더니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귓가에 술 냄새를 풍기며 속삭였습니다. 야, 너 그거 아냐? 내가 너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지. 넌 그냥 운 좋은 거지야. 내가 아무리 비싼 옷 처입고 고상한 척 앉아 있어도 내 눈엔 그냥 급식비 못 내서 쩔쩔매던 그 촌년으로밖에 안 보여. 알아들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내 며느리가 어디 가서 기죽는 꼴 못 본다 하셨던 그 말씀. 제가 여기서 또 바보처럼 당하고 돌아가면 그건 저를 믿어주신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본 겁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미희가 흠칫하며 멈칫하더군요. 왜? 뭐 꼽냐? 치게? 쳐봐, 쳐봐. 그녀가 비아냥거리며 뺨을 들이미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와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여기서 끝을 봐야 한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미희에게 던질 그 한마디가 이 술판을 피바람 부는 난장판으로 만들고 결국 시어머니를 이 자리에 소환하게 될 신호탄이 될 줄은 말이죠. 폭풍전야 딱 그 말이 어울리는 밤이었습니다. 잠시 후 벌어질 그 끔찍한 폭력 사태와 그 뒤에 이어질 짜릿한 반전의 서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니까 강미애, 그 여자가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아, 이제 좀 그만하려나 보다. 내 기세에 눌렸나 보다. 아주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양가죽을 쓴다고 양이 됩니까? 본성은 어디 안 가죠. 미희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을 아주 교묘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넘기더군요. 폭력보다 더 더럽고 치사한 방법, 바로 돈으로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였습니다. 미희는 갑자기 박수를 짝짝 치더니 과장된 몸짓으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치 귀여운 강아지가 짖는 걸 보는 주인처럼 말이죠. 어머, 얘 눈 힘 들어간 것 좀 봐. 무서워서 살겠나 그래. 그래, 내가 이제 시집 잘 갔다 이거지? 옛날 그 찌질이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더니 종업원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메뉴판을 획 빼서 들고는 제일 비싼 양주와 샴페인을 손가락질하며
줄줄이 주문하더라고요. 한 병에 수백만 원이 넘어가는 그 술들을 마치 생수시키듯이 말이에요. 주변 친구들이 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며 눈치를 보자 미희는 턱으로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오늘 우리 신데렐라가 쏘신단다. 야, 5천억 재벌가. 며느리가 왔는데 우리가 돈 걱정을 왜 해? 안 그러니? 너 오늘 우리한테 한턱 내러 온 거잖아, 그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산다고 한 적도 없는데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계산을 저한테 떠넘기는 그 뻔뻔함이라니.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주머니 속에 있는 어머니의 블랙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돈 낼 수 있죠. 이깟 술값 어머니가 주신 카드로 긁으면 그만입니다. 그래, 시끄럽게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내가 살게.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아니 오히려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있는 집 며느리의 품위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희의 비틀린 심사를 더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제 대답을 듣자마자 미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더니 눈빛에 도끼가 서리더라고요. 그녀가 원한 건 제가 당황해서 어머, 나 돈 없는데 하며 쩔쩔매는 꼴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받아치니까 미희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돈으로 안 되면 신분으로 짓밟겠다. 작정한 거죠. 술이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이었습니다. 미희가 갑자기 젓가락을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리더군요. 실수인 척했지만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젓가락 떨어졌다. 하나 갖다 줘.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종업원 벨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맞은편에 앉은 저에게 시키는 그 의도. 그건 친구로서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주종관계의 확인이었죠. 고등학교 때 급식 당번이라며 저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키던 그때 그 시절로 저를 끌어내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자 미희는 뻔뻔하게 재차 재촉했습니다. 뭐해? 안 들려? 너 이런 거 잘하잖아. 옛날에도 애들이 뭐 흘리면 내가 다 치워줬잖아. 몸에 밴 습관이라 편할 텐데 왜 빳빳하게 굴어? 그 말에 주변 친구들 몇몇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더군요.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비수처럼 꽂히던지. 아, 얘네들은 여전히 나를 구경거리로 보는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와도 이 사람들 눈에 나는 영원한 하녀구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배를 눌러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젓가락 하나 새로 주세요. 제 딴에는 점잖게 대처한 거였습니다. 직접 줍지 않고 종업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내 하녀 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미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이 새 젓가락을 가져오자 그걸 받아들고는 갑자기 제 앞접시에 있던 음식을 젓가락으로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거 안 먹지? 촌스러워서 이런 고급 요리 입에 안 맞잖아. 남기면 아까우니까 내가 먹어줄게. 마치 개밥 주듯이 제 접시를 휘젓는 그 손놀림, 그건 모욕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행동이었죠. 저는 참다 못해 미희의 손목을 탁 잡았습니다. 그만에 취했으면 곱게가 제 목소리가 제법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미희가 잡힌 손을 획 뿌리치며 벌떡 일어나더군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우당탕 소리가 났고 룸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미희의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뭐? 곱게가? 야, 너 진짜 주제 파악 못한다? 내가 지금 시댁 믿고 까부나 본데, 야. 내 시댁 사람들이 내 과거 알면 널 사람 취급이나 할 것 같아? 너 같은 근본 없는 애가 재벌가에 들어간 거, 그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알아? 미희는 악을 쓰며 제 가슴팍을 검지로 쿡쿡 찔렀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시어머니한테 얼마 받아?
월급은 제대로 받니? 아니면 남편 몰래 친정에 돈 빼돌리냐? 뻔하지 뭐. 너네 같은 것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거지근성으로 꽉 찼잖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단순히 저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 제 남편, 그리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까지 모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말 조심해 우리 어머니, 너 같은 사람이 입에 올릴 뿐 아니야. 제가 낮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미희에게 제 경고 따위가 들릴 리 없었죠. 그녀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방금 딴 그 비싼 샴페인 병을 집어들더군요. 어머, 효분하셨네 시어머니. 끔찍하게 생각하시나 봐. 그렇게 고귀하신 분. 며느리가 왜 여기서 나랑 이러고 있나 몰라. 야,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증명해봐. 이 술 내가 다 마시면 내가 인정해줄게. 미희는 샴페인을 제 와인잔에 넘치도록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잔을 넘쳐 테이블볼을 적시고 제 옷소매까지 튀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그 술줄기가 마치 그녀가 저에게 쏟아붓는 오물 같았습니다. 마셔 다 마셔. 내가 좋아하는 공짜 술이잖아. 남기지 말고. 핥아 먹어.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죠. 다들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놓치기 싫다는 듯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과는 내가 맞았을 때 하는 거다. 내 뒤엔 내가 있다. 그래,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여기서 이 술을 받아 마시면 나는 평생 강미희의 하녀로 사는 거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맞서면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떳떳할 수 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넘칠 듯 찰랑거리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희는 제가 마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그래, 착하다. 진작 그럴 것이지 하지만 저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대신 천천히 바닥으로 기울였습니다. 붉은 액체가 미희의 구두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비명 같은 소리가 미희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저는 빈 잔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아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독하게 쳐다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돈, 그깟 돈이 너한테는 전부니? 불쌍하다. 강미의 명품으로 휘감아도 내 천박한 바닥은 가려지지가 않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그 말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미희의 눈이 뒤집히는 게 보이더군요.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까지도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사회적 지위도 있는 여자가 진짜로 손찌검을 할까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바닥을 보이는 인간에게는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잠시 잊고 있었던 겁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멈춘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미희의 구두에 술을 붓고 난 뒤에 그 3초가 저한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미희의 하얀 명품 구두 위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귓가에 크게 울리더군요. 미희는 자기 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주변 친구들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감히 강미희에게, 그것도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만 당하던 제가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다들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저는 그때 미희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더니 얼굴 전체가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보이더군요. 그건 단순히 화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에 금이 간 맹수, 아니,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먹잇감에게 물린 똥강아지의 발악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그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저는 눈앞에 번쩍하고 불꽃이 튀는 걸 봤습니다. 짝. 정말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룸 전체를 울렸습니다. 고개가 완전히 옆으로 돌아갔고 순간적으로 귀에서 B-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뺨에서 느껴지는 그 뜨거운 열기보다 뇌가 흔들리는 듯한 충격이 먼저 왔습니다. 15년 만에, 그것도 다 큰 어른이 되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뺨을 맞는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저는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손이 나가자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어디서 감히, 어디서, 짝, 짝. 두 번째, 세 번째 손바닥이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미희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머리채가 잡혔습니다. 그 비싼 미용실에서 정성 들여 드라이하고 온 머리카락이 우두둑 뜯겨나가는 고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이거나. 놓긴 뭘 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야, 내가 시집 잘 갔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내가 오늘 내 그 잘난 낯짝을 다 갈아엎어 줄게. 미희는 저를 밀치고 흔들고 때렸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찢는 순간 치마가 돌아가고 구두가 벗겨지는 수치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저를 내려다보며 미희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더군요.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광인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고개를 들어보니 친구라는 작자들은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서 있거나 그 와중에도 휴대폰을 들어 이 상황을 찍고 있더군요. 세상에 사람이 맞고 있는데 머리채가 잡혀서 바닥을 구르고 있는데 그걸 말리는 게 아니라 구경하고 촬영하고 있다니요.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 그리고 강미희한테 찍히면 나도 당한다는 공포심만 가득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들이 제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프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 나는 철저히 혼자구나. 15년 전 교실에서도 나는 혼자였는데 4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혼자구나. 그 절망감이 저를 바닥으로 더 깊이 끌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희는 분이 안 풀렸는지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얼음물이 찰랑거리는 스테인리스 통을 들고 저를 향해 휘두르려는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빌어. 무릎 꿇고 빌어. 내 구두 핥아. 안 그러면 이 얼음통으로 내 머리통을 깨버릴 거니까. 입안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미희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등 뒤는 이미 벽이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기가 생기더군요. 여기서 빌면, 여기서 내가 저 여자 발밑에 엎드리면 우리 시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나.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맞더라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자존심은 지키자.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뺨은 부어오르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못해. 내가 왜 빌어? 잘못은 내가 했는데. 사람 때린 거, 너 이거 범죄야. 콩밥 먹고 싶으면 어디 한번 쳐봐. 제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지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게 미희의 마지막 이성마저 끊어놓고 말았죠. 인연이 진짜 입만 살아서. 미희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아니라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제 정강이를 걷어차고
밀쳐서 다시 넘어뜨린 뒤 제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컥, 컥 소리가 절로 나고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야, 미희야. 그만해, 진짜 죽겠어. 하는 비명 섞인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건가? 고작 동창회에 나왔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울했습니다. 남편 얼굴도 생각나고 고생만 하다 가신 친정 부모님 생각도 났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마지막에 떠오른 건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따뜻했던 그 손길 동창회 잘 다녀오라고 쥐어주시던 그 카드 죄송해서 어쩌지. 나 이렇게 못나게 당하고만 있어서 죄송해서 어쩌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귀를 적셨습니다. 목을 조르는 미희의 소나기 힘이 점점 더 세지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닫혀있던 룸의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미쳐 날뛰던 미희조차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문 쪽을 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갑작스러운 정적 시끄러웠던 음악 소리도 친구들의 비명도 미희의 욕설도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저는 흐릿한 눈을 억지로 뜨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나 반듯한 정장 차림에 시어머니 비서실장인 최 이사님이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험악하고 딱딱한 표정으로 룸 안을 훑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미희는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하지만 최 이사님은 미희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90도로 돌려 문 옆으로 비켜서며 고개를 깊이 숙이더군요. 마치 황제라도 모시는 신하처럼 말이죠.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그 말과 함께 또각, 또각, 또각 아주 규칙적이고도 무게감 있는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룸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저 발걸음 소리, 제가 매일 아침 듣던 그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문 안으로 들어선 사람. 검은색 캐시미어 롱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손에는 가죽 장갑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내려다보는 분. 우리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엉망이 된 저를 한번 보시고 제 위에 올라타 있는 미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서는 경멸, 아니 벌레를 보는 듯한 무심함이 담겨 있었죠. 미희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는지 저에게서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끼고 있던 가죽 장갑을 천천히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룸 안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봐, 네.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주 볼만하더구나. 내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아주 기세가 등등하던데. 왜 멈추나? 내가 와서 그런가? 어머니는 천천히 미희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5천억 자산가가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기운에 미희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는 미희의 코앞까지 다가가 미희가 쥐고 있던 제 머리카락이 엉겨붙은 손을 낚아채듯 잡으셨습니다. 이 손인가? 내 며느리 뺨을 친 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15년 전에 그 어떤 폭력보다 더 무섭고 차가웠습니다. 잘 간수해라. 그 손목 내일부턴 쓸 일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는 휙 밀쳐내듯 손을 놓으시더니 바닥에 있는 저를 향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일어나라. 아가 집에 가자. 청소는 내가 하마 그 순간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옥 같던 동창회장에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 순간 엉망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제 친정엄마도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제 얼굴을 보시던 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더군요. 그 무뚝뚝하고 냉철하던 분의 눈가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것은 명백한 아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제 터진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손길에 닿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맞고 다니는 못난 며느리라서 걱정 끼쳐드려서 이 꼴을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개 들어라. 죄송할 것 없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 강미, 그 미친 여자가 분위기를 깨고 끼어들었습니다. 술 기운인지 아니면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건지 그녀는 시어머니의 등 뒤에 대고 앙칼지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는 또 뭐야? 어디서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 아, 너네 시어머니냐? 아주 쌍으로 놀고 있네. 미희는 비틀거리며 어머니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노인네 당신 며느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 옷, 내 구두. 이거 다 망쳐놨다고. 당신이 물어줄 거야? 꼴에 재벌 흉내낸다고. 기사까지 대동하고 온 모양인데 웃기지 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나본데 나도 알 만큼 알거든. 룸 안에 있던 제 동창들은 모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은 뒤에 서 있는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의 포스를 보고 이미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술에 절은 미희의 눈에는 그저 돈 좀 있는 척하는 늙은 여자로밖에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미희의 고함 소리를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짖는 개를 무시하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희를 바라보셨죠. 그 눈빛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화를 내는 것도 경멸하는 것도 아닌 그저 치워야 할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그 무심하고 건조한 눈빛.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어머니는 대꾸 한마디 없이 옆에 서 있던 최 이사님을 눈짓으로 부르셨습니다. 설명해줘라. 이 물건이 도대체 뭔지. 최 이사님은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미애 씨 현재 부군 되시는 김철수 대표가 운영하는 성진테크, 저희 그룹 2차 협력업체 맞습니까? 미희는 갑자기 자기 남편 회사 이름이 나오자 멈칫하더군요. 뭐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저희 그룹 주력 계열사에서 발주하는 물량이 성진테크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지난달에도 자금 사정 어렵다고 성결제 요청하셔서 저희 회장님 결제로 30억 미리 당겨드렸고 미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확 깨는 표정이었습니다. 회 회장님? 최 이사님은 정중하지만 비수 같은 한마디를 꽂아 넣었습니다. 네, 지금 강미애 씨가 할망구라고 부르며 삿대질하고 계신 이분이 바로 그 자금을 결제해 주신 우리 그룹 총수 박 여사님이십니다. 그 순간 룸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희의 입이 떡 벌어졌고 들고 있던 삿대질하던 손가락이 파들파들 떨리더군요. 친구들의 입에서는 허라는 탄식이 터져나왔고요. 미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거짓말야. 내가 무슨 너네 집 가난하잖아. 내가 무슨 재벌가 며느리야? 이거 다 쇼지? 배우 쓴 거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겠죠. 자신이 지금 건드린 존재가 자기 남편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 기업의 오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장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아주 나직하고 고요한 목소리로요. 슉. 그래, 내 눈에는 내가 배우로 보이나 보구나 하긴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 어머니는 한 걸음 더 미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미희는 기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고요. 남편이 굽신거려가며 받아간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감히 그 돈을 준 주인의 가족을 건드려 그것도 내 며느리를 개패듯이 패? 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아주 살짝 올라갔을 뿐인데 룸 안의 유리가 쟁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만 분수를 모르는 건 죄지. 아주 큰 죄. 미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얘가 먼저 제 구두에 술을 부어서 제가 욱해서 그런 건데 회장님이신 줄 몰랐으면 용서가 되나? 어머니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내가 내 정체를 알았으면 넙죽 엎드렸을 테고 몰랐으니 때렸다? 그게 더 역겹구나. 강양약강. 내 인생이 딱 그 짝이야. 어머니는 더 이상 말 섞기도 싫다는 듯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최 이사님에게 짧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치워. 그 한마디 치워. 그건 단순히 이 자리에서 치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우리 그룹의 사업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라는 무대에서 이 여자를 지워버리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전부 정리해. 계약, 자금, 인맥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회수해. 그리고 오늘 이 일, 폭행, 모욕, 협박 변호사팀 붙여서 형사 고소 진행하고 합의는 없다. 최 이사님은 깍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미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거죠. 회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이 과해서 미쳤나 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남편 알잖아요. 예. 그녀는 기어서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가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출구로 향하셨습니다. 구경만 하던 친구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심,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개중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희와 다를 바 없는 공범들이었으니까요. 식당을 빠져나오는 등 뒤로 미희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친구잖아. 말 좀 잘해줘. 나 죽어. 진짜 죽는다고. 그 처절한 비명을 뒤로하고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그제야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속상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손수건으로 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 주시며 처음으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프지? 많이 아팠지? 그 따뜻한 물음에 저는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50대의 며느리가 70대 시어머니 품에 안겨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탁, 탁, 탁. 그 규칙적인 토닥임이 마치 제 심장 박동을 위로해주는 주문 같았습니다. 로비로 나오니 기사가 대기시킨 검은색 세단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어머니는 창밖을 응시하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마도 그룹 법무팀장인 듯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짧았지만 그 내용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철저했습니다. 나다. 지금 당장 성진테크 자금줄 동결시켜. 내일 아침 공문 보낼 거 없고 지금 당장 야간 업무 지시해. 그리고 언론팀에도 연락해라. 갑질 폭행 영상 확보했으니까
내일 조간신문에 대서특필될 수 있게 뿌려 전화를 끊으신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뚝 그쳐라. 이제부터는 우는 건 내가 아니라 저것들이 될 테니까. 똑똑히 지켜봐라. 힘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 돈이라는 게 정의를 위해 쓰일 때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붓고 멍든 얼굴을 차창에 비춰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흘린 이 피눈물, 강미의 너는 피눈물이 아니라 피를 토하며 갚게 될 거라고. 우리 시어머니는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날 밤 강미희의 집안은 문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그녀의 남편에게서 빗발치는 부재중 전화가 제 휴대폰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사냥은 해가 뜨면 시작될 테니까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때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게 진짜 돈다발로 뺨을 때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돈의 맛은 그런 천박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마치 거대한 댐을 무너뜨려서 개미 한 마리를 휩쓸어버리는 거부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지시가 떨어진 직후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딱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은 제가 평생 겪은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욕 한마디 섞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해체해버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통쾌함을 넘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폭행당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얼굴은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어머니가 시켜주신 최고급 마사지와 주치의의 왕진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제 통증을 씻은 듯이 날려주었거든요. 속보 중견기업 S사 대표 부인 동창에서 재벌가 며느리 무차별 폭행 갑질의 민낯. 영상 공개 파문 화면에는 어젯밤 식당에서 찍힌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찍어서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비서실에서 식당 CCTV를 확보해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었죠. 영상 속의 강미희는 그야말로 악기 같더군요. 얌전히 앉아있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발로 차고 얼음통을 휘두르는 그 광기 어린 모습. 아나운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가해자 강모 씨는 피해자가 단순히 계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평소에도 주변인들에게 금력을 과시하며 갑질을 일삼아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온통 강미, 동창의 폭행녀, 성진테크로 도배가 됐죠. 댓글들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저런 여자는 사회에서 매장해야 한다. 남편 회사가 어디냐. 불매운동하자. 피해자가 보살이다. 저걸 참고 있었냐. 사람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여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실질적인 금융치료가 곧바로 뒤따랐으니까요. 오전 10시 최 이사님이 거실로 들어와 어머니께 상황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죠. 회장님, 오전 9시 장 개장과 동시에 성진테크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대로 주거래 은행 3곳에서 동시에 대출금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즉시 상환 요청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어머니는 돋보기를 쓴 채 신문을 보시며 건조하게 물으셨습니다. 남편 반응은? 네, 김철수 대표. 지금 멘탈이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저희 비서실로 전화를 100통 넘게 하고 있고 본사 로비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있답니다. 저희 측에서 성진테크와의 모든 하청 계약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조항을 들어
일방 파기했거든요. 당장 다음 달 결제 대금이 막히면 부도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정리해라고 하셨는지. 미희가 누리던 그 모든 호사, 명품, 떵떵거림은 전부 남편 회사의 법인카드와 자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니 미희는 하루아침에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물고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의 진짜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보통 복수라고 하면 당사자만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시스템을 건드리셨어요. 비서실에서는 지난 밤사이 저 말고 미희에게 당했던 과거의 피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15년 전 고등학교 동창들, 미희가 갑질했던 백화점 점원들, 미인의 집에서 일하다 쫓겨난 가사 도우미들, 돈과 권력에 눌려 숨죽이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어머니 측 변호인단이 연락을 취한 겁니다. 소송 비용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 증언만 해주십시오. 그동안 당한 서름, 법적으로 보상받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피해자 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저도 강미희에게 맞았습니다. 그 여자는 악마입니다라는 폭로.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단순한 술자리 폭행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학폭 및 상습 갑질 게이트로 커져버린 겁니다. 이제 미희는 단순히 저를 때린 가해자가 아니라 전 국민의 공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미희의 남편 회사 내부 사정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 근로감독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것도 어머니의 인맥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성진테크의 불법 파견 증거들이 적재적소에 찔러진 덕분이었죠. 남편 김철수 대표는 사태 파악을 하고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벌어진 일은 굳이 보지 않아도 상상이 갔습니다. 미희에게 맞아본 제가 짐작건대 폭력적인 성향은 그 집안 내력인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김 대표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미희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였다고 합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어. 내가 누구를 건드린 줄 알아? 박 회장님 며느리야. 우리 밥줄을 쥐고 있는 분 며느리라고. 미희는 울고불고 매달렸겠죠. 몰랐어. 걔가 그렇게 거지같이 하고 다녀서 몰랐다고. 몰랐으면 다야. 너 때문에 내 회사, 내 인생 다 끝장나게 생겼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이혼이야. 집기들이 부서지고 고성이 오가는 그 난장판. 어젯밤 제가 겪었던 그 지옥이 고스란히 미희의 안방으로 옮겨간 겁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가 깎아주시는 사과를 받아먹으며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과 한 조각을 콕 찍어 제 입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봐둬라. 이게 진짜 힘이다. 주먹질은 하수나 하는 거야. 진짜 고수는 상대방이 숨쉬는 공기부터 없애버리는 법이지. 저 아이는 이제 사회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 돈도 명예도 가족도 다 잃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묘한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내 편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만약 적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오후 3시쯤 되자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죠. 계속 거절 버튼을 누르다가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문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고 난동을 부리는데요. 이름이 강미희라고 사모님 친구라는데 들여보낼까요?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하셨습니다. CCTV 화면 거실 모니터로 연결해. 대형 TV 화면이 바뀌고 정문 앞에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어젯밤에 그 기세등등하던 사모님 강미희는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화장은 눈물에 번져서 판다처럼
시커멓게 된 여자 하나가 철문 매달려 울부짖고 있었죠. 야, 문 좀 열어줘. 나 좀 살려줘. 친구잖아. 우리 친구잖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경비원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철창을 부여잡고 버티는 그 꼴이 어찌나 추하던지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저를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며 구두를 할그라던 여자가 이제는 제 집 대문 앞에서 개처럼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나가볼까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측은지심이 쥐똥만큼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보니 같은 인간으로서 비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멀었다. 지금 나가면 저 아이는 용서를 비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거야. 뼈저린 후회는 바닥을 찍고 나서야 오는 법이다. 더 기다려. 어머니는 화면 속의 미희를 차갑게 응시하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피해자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거야. 가해자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넌 아직 사과받을 준비가 안 됐어. 내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저 아이는 저 문 밖에서 기다려야 해. 그게 벌이다.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 뺨에 붓기가 빠지지 않았고 15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지 않았으니까요. 섣부른 용서는 또 다른 갑질을 낳을 뿐이라는 걸 어머니는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미희는 1시간 넘게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주거침입 및 소란죄로 말이죠.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그녀는 악을 쓰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패배자의 비명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밥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시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해지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다. 너는 이제 행복해질 의무만 남았어.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희의 몰락은 시작됐지만 아직 그녀가 저에게 줘야 할 진짜 대답이 남아 있었거든요. 돈으로 밟아주는 것도 좋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그 답을 듣기 위해 저는 마지막으로 미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제가 갑의 위치에서 그녀가 갇혀있는 유치장 면회실로 말이죠.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때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게 진짜 돈다발로 뺨을 때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돈의 맛은 그런 천박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마치 거대한 댐을 무너뜨려서 개미 한 마리를 휩쓸어버리는 거부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지시가 떨어진 직후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딱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은 제가 평생 겪은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욕 한마디 섞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해체해버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통쾌함을 넘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폭행당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얼굴은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어머니가 시켜주신 최고급 마사지와 주치의의 왕진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제 통증을 씻은 듯이 날려주었거든요. 속보 중견기업 S사 대표 부인 동창에서 재벌가 며느리 무차별 폭행 갑질의 민낯. 영상 공개 파문 화면에는 어젯밤 식당에서 찍힌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찍어서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비서실에서 식당 CCTV를 확보해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었죠. 영상 속의 강미희는 그야말로 악기 같더군요. 얌전히 앉아있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발로 차고 얼음통을 휘두르는 그 광기 어린 모습. 아나운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가해자 강모 씨는 피해자가 단순히 계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평소에도 주변인들에게 금력을 과시하며 갑질을 일삼아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온통 강미, 동창의 폭행력, 성진테크로 도배가 됐죠. 댓글들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저런 여자는 사회에서 매장해야 한다. 남편 회사가 어디냐. 불매운동하자. 피해자가 보살이다. 저걸 참고 있었냐. 사람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여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실질적인 금융치료가 곧바로 뒤따랐으니까요. 오전 10시 최 이사님이 거실로 들어와 어머니께 상황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죠. 회장님, 오전 9시 장 개장과 동시에 성진테크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대로 주거래 은행 3곳에서 동시에 대출금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즉시 상환 요청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어머니는 돋보기를 쓴 채 신문을 보시며 건조하게 물으셨습니다. 남편 반응은? 네, 김철수 대표. 지금 멘탈이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저희 비서실로 전화를 100통 넘게 하고 있고 본사 로비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있답니다. 저희 측에서 성진테크와의 모든 하청 계약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조항을 들어 일방 파기했거든요. 당장 다음 달 결제 대금이 막히면 부도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정리해라고 하셨는지. 미희가 누리던 그 모든 호사, 명품, 떵떵거림은 전부 남편 회사의 법인카드와 자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니 미희는 하루아침에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물고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의 진짜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보통 복수라고 하면 당사자만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시스템을 건드리셨어요. 비서실에서는 지난 밤사이 저 말고 미희에게 당했던 과거의 피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15년 전 고등학교 동창들, 미희가 갑질했던 백화점 점원들, 미인의 집에서 일하다 쫓겨난 가사 도우미들, 돈과 권력에 눌려 숨죽이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어머니 측 변호인단이 연락을 취한 겁니다. 소송 비용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 증언만 해주십시오. 그동안 당한 서름 법적으로 보상받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피해자 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저도 강미희에게 맞았습니다. 그 여자는 악마입니다라는 폭로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단순한 술자리 폭행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학폭 및 상습 갑질 게이트로 커져버린 겁니다. 이제 미희는 단순히 저를 때린 가해자가 아니라 전 국민의 공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미희의 남편 회사 내부 사정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 근로감독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것도 어머니의 인맥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성진테크의 불법 파견 증거들이 적재적소에 찔러진 덕분이었죠. 남편 김철수 대표는 사태 파악을 하고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벌어진 일은 굳이 보지 않아도 상상이 갔습니다. 미희에게 맞아본 제가 짐작건대 폭력적인 성향은 그 집안 내력인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김 대표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미희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였다고 합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어. 내가 누구를 건드린 줄 알아? 박 회장님 며느리야. 우리 밥줄을 쥐고 있는 분 며느리라고. 미희는 울고불고 매달렸겠죠. 몰랐어.
걔가 그렇게 거지같이 하고 다녀서 몰랐다고. 몰랐으면 다야. 너 때문에 내 회사, 내 인생 다 끝장나게 생겼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이혼이야. 집기들이 부서지고 고성이 오가는 그 난장판. 어젯밤 제가 겪었던 그 지옥이 고스란히 미희의 안방으로 옮겨간 겁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가 깎아주시는 사과를 받아먹으며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과 한 조각을 콕 찍어 제 입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봐둬라. 이게 진짜 힘이다. 주먹질은 하수나 하는 거야. 진짜 고수는 상대방이 숨쉬는 공기부터 없애버리는 법이지. 저 아이는 이제 사회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 돈도 명예도 가족도 다 잃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묘한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내 편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만약 적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오후 3시쯤 되자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죠. 계속 거절 버튼을 누르다가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문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고 난동을 부리는데요. 이름이 강미희라고 사모님 친구라는데 들여보낼까요?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하셨습니다. CCTV 화면 거실 모니터로 연결해. 대형 TV 화면이 바뀌고 정문 앞에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어젯밤에 그 기세등등하던 사모님 강미희는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화장은 눈물에 번져서 판다처럼 시커멓게 된 여자 하나가 철문 매달려 울부짖고 있었죠. 야, 문 좀 열어줘. 나 좀 살려줘. 친구잖아. 우리 친구잖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경비원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철창을 부여잡고 버티는 그 꼴이 어찌나 추하던지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저를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며 구두를 할그라던 여자가 이제는 제 집 대문 앞에서 개처럼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나가볼까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측은지심이 쥐똥만큼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보니 같은 인간으로서 비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멀었다. 지금 나가면 저 아이는 용서를 비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거야. 뼈저린 후회는 바닥을 짚고 나서야 오는 법이다. 더 기다려. 어머니는 화면 속의 미희를 차갑게 응시하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피해자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거야. 가해자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넌 아직 사과받을 준비가 안 됐어. 내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저 아이는 저 문 밖에서 기다려야 해. 그게 벌이다.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 뺨에 붓기가 빠지지 않았고 15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지 않았으니까요. 섣부른 용서는 또 다른 갑질을 낳을 뿐이라는 걸 어머니는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미희는 1시간 넘게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주거침입 및 소란죄로 말이죠.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그녀는 악을 쓰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패배자의 비명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밥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시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해지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다. 너는 이제 행복해질 의무만 남았어.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희의 몰락은 시작됐지만 아직 그녀가 저에게 줘야 할 진짜 대답이 남아 있었거든요.
돈으로 밟아주는 것도 좋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그 답을 듣기 위해 저는 마지막으로 미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제가 갑의 위치에서 그녀가 갇혀있는 유치장 면회실로 말이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늘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비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치고 나면 그 뒤에 찾아오는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랗고 고요하죠. 제 인생을 뒤흔들었던 강미희라는 태풍이 사라진 후 제 삶에도 그런 고요하고 투명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미희가 구속되고 그 남편의 회사가 몰락하고 세상이 시끄럽게 떠들썩했던 그 모든 일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입방아는 금방 식더라고요 하지만 그 소란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폐허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 다져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저는 비로소 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밤 공기가 제법 서늘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안방 문이 열리더니 어머니가 나오시더군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손짓을 하셨습니다. 잠 안 오면 이리 좀 와봐라.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어머니를 따라 들어간 곳은 드레스룸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창고 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열지 않는 곳이라 뭐가 있는지도 몰랐던 공간이었죠. 어머니는 선반 깊숙한 곳에서 낡고 빛바랜 종이 상자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는 걸 보니 어머니가 평소에도 자주 꺼내 보시거나 관리를 해오신 게 분명했습니다. 열어보렴 어머니의 말씀에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물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바로 10년 전 제가 시집 올 때 해왔던 아주 촌스럽고 값싼 이불보 한 채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죠. 저는 가난해서 빈손이나 다름없이 시집을 왔다고요. 그때 제가 친정 식구들 눈치 보며 빚내서 겨우겨우 장만해왔던 그 이불 백화점 명품은커녕 시장통 이불 가게에서 제일 싼 걸로 골라왔던 그 혼수 시댁의 으리으리한 가구들과 너무 안 어울려서 저는 그 이불을 꺼내놓으면서도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걸 보고 비웃으시면 어쩌나, 당장 갖다 버리라고 하시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낡고 초라한 이불을 5천억 재벌가 사모님이 10년 동안이나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보관해 오셨던 겁니다. 어머니, 이걸 아직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그 이불을 꺼내 펴보시며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인사 오던 날 이 이불을 내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표정이 아직도 선하다. 손은 다트고 옷은 남루했지만 나는 내 눈을 봤다. 잘 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절박하고도 맑은 눈빛을 어머니는 거친 제 손을 잡아 이불 위에 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 보고 며느리를 들릴 수도 있었다고 수군대지 하지만 얘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다. 내가 5천억을 가졌다고 해서 내 아들의 행복까지 돈으로 살 수 있더냐? 아니지. 사람의 온기, 진심, 성실함. 그런 건 돈으로 못 산다. 너는 빈손으로 온 게 아니다. 너는 내 인생 전체를 그 성실하고 착한 마음 하나를 온전히 들고 온 거야. 그게 나한테는 5천억보다 더 귀한 혼수였다.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쐐기를 박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 누구 앞에서도 작아지지 마라. 너는 내 며느리기 이전에 그 자체로 귀한 사람이다. 이 이불처럼 투박해도 따뜻한 사람이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15년 넘게 쌓여있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미희에게 맞았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 어머니의 그 따뜻한 고백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낡은 이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이라는 체면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 나는 사랑받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은, 진짜 어른은 내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봐주고 계셨구나. 강미희가 저를 향해 퍼부었던 거지근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하찮고 우스운 말이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건 강미희의 독설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움츠러들었던 제 마음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제 등을 쓸어내려 주셨습니다. 그날 밤 그 창고 방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17살의 상처받은 소녀가 비로소 70살의 노모 품에서 안식을 찾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저는 어떻게 변했냐고요?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는다. 더 이상 땅만 보고 걷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용기를 내어 시댁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 같은 게 뭘 하며 주저했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고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요, 제가 당당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지더군요.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친척들도, 시녀 취급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어려워하고 존중합니다. 제가 명품을 휘감아서가 아닙니다. 제 눈빛이, 제 말투가, 제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어머니 말씀대로 품격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였으니까요. 참, 강미의 소식 궁금하시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과는 이혼하고 위자료 한 푼 못 받은 채 쫓겨났다고 합니다.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서 식당 일을 하며 지낸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남을 무시하고 소리 지르며 살지는 못하겠죠. 본인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봤으니 이제야 세상 무서운 줄, 사람 귀한 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고소하다거나 통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인생의 조연조차 되지 못하는 스쳐 지나간 엑스트라일 뿐이니까요. 제 행복한 일상을 채우기에도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어제는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그 호텔 앞을 지나갔습니다. 1년 전 제가 뺨을 맞고 바닥을 구르며 지옥을 맛봤던 그곳.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괜찮아? 다른 길로 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그 화려한 호텔 건물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의 비참했던 저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내일을 꿈꾸는 단단한 중년의 여인이 있을 뿐이었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남모를 상처를 안고 계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혹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억울하고 분해서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제 거친 손에서 성실함을 보셨듯이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겁니다. 아니,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먼저 알아주세요. 거울을 보고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잘 버텼다.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제 인생에 찾아온 이 따뜻한 봄날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환한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엔 따뜻한 밥 한 끼 맛있게 드시고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5천억 자산가가 선택한 건 화려한 조건이 아닌 며느리의 진심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세상에 맞서 묵묵히 버텨온 당신의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입니다. 이 통쾌한 승리가 당신의 상처를 덮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